네, 이번엔 중동 사태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협상이 잘 된다더니 또 강경 카드가 나왔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안에서 이란과의 협상이 잘 되고 있다며 곧 합의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We will probably, I think we'll make a deal with them, pretty sure. But it's possible we won't. 최후 통첩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지 않는다면 발전소와 유정, 하르그 섬을 초토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f the Iranians reject this golden opportunity, the greatest military in the history of the world continues to stand by to provide President Trump with every option available to ensure this regime continues to pay a grave price. 실상은 항복 없이는 출구도 없다는 트럼프식 벼랑 끝 전술입니다. And I would say if we ever did that, they would be so decimated that they wouldn't be able to fight at the ground level. 네, 분명히 며칠 전에 이란이 요구사항을 거의 들어주는 분위기다. 협상 분위기가 아주 좋다고 하더니 이런 얘기를 또 꺼냈거든요. 분위기가 바뀐 걸까요? 아니면 그냥 협박입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협박인 것 그냥 같아요. 협박입니까? 네. 예. 그래서 어떤 지렛대 전술로 사용하는 걸까요? 이번에는 민간 시설 폭파까지 언급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예. 대통령이 만일 이제 이게 잘 되고 있고 예. 또 그것도 잘 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곧 이제 합의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일에 이제 합의가 안 되면 이란에 있는 이제 정유 시설이라든지 이란에 있는 그 발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이것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것은 이제 이란으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란에서는 다시 이제 걸프 국가에 대해서 에너지 시설에 대해서 예. 공격을 하게 될 거고 담수화 시설, 전력 시설 이렇게 공격할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은 경제 전쟁을 넘어서 거의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고 세계 경제는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협상에 대해서 낙관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그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역대급 강한 발언이 나왔지만 요즘 또 이란 측의 반응을 보면 반박 성명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발언을 이제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란 측의 내부 상황은 사실 보도가 잘 안 돼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또 참모들도 벤스 부통령, 루비오 장관, 그다음에 백악관 대변인, 예. 간간히 또 헤그세스 장관도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미국 내의 움직임이나 그들의 생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상히 읽을 수 있는데 이란은 지금 미국에 대해서 특히 이제 지상전 투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예. 발언을 했거든요. 상당히 입에다 담기도 어려운 그런 아주 격한 발언을 했는데 상어밥이 될 거다 이런 표현.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거 북한에서 나온 선동 문구인가 싶을 정도로 거의 북한을 닮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격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상전이 지금 독재 지도부의 이란 지도부의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발전시설을 타격하겠다는 얘기는 새로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열지 않으면 그 발전소를 타격하겠다. 그런데 5일 말미를 주었고 그리고 또 열흘 말미를 또 줬단 말이에요. 그게 4월 6일 아닙니까?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이 진짜 협상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 되기를 바라고 안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압박을 하는 것인지 상당히 조금 우리로서는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예. 이란의 핵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고 근데 난데없이 호르무즈 해협이 튀어나오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유가가 뛰고 비난의 화살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전쟁을 잘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명분 있게.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들고 상대를 압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란도 지금 생각할 때는 아마 내부적으로 좀 공황이 아닐까.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수위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지 이런 부분을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국에서는 뭐 벤스 부통령 포함해서 이 협상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알겠는데 과연 이란 측에서는 누가 지금 협상에 나서고 있는 건지 오리무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one regime was decimated, destroyed. They're all dead. The next regime is mostly dead. And the third regime, we're dealing with different people than anybody's dealt with before. It's a whole different group of people. 네. 이 대목을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정권이 초토화돼서 파괴됐고 다음 정권도 대부분 죽었다. 세 번째 정권인 지금 우리는 그 누구도 상대해 본 적 없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정권이 누구고 다음 정권은 누굽니까? 뭐 하메네이고 그다음에 정권이 이제 모주타바 그 아들이죠. 그럼 모주타바 정권도 대부분 죽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지금까지 겁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모주타바가 죽었거나 그렇지 예. 않으면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래서 아마 활동을 제대로 못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 번째 정권과 지금 합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은 투 트랙이에요. 하나는 간접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게 있고 하나는 네. 직접 대화인데요.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파키스탄이 주도가 돼서 파키스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런 네 나라가 예. 여기저기서 이제 이렇게 협상을 중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직접 협상인데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굴 건가? 그게 이제 세 번째 정권이긴 한 건가? 예. 이런 데 대한 의문이 있잖아요. 한번 보시죠. 그 이란은 신정 체제잖아요. 신정 체제면은 지금 신정 체제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밖에 안 돼요. 그럼 종교 지도자가 아닌 사람은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아라거치 그러니까 그 외교부 장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인 갈리바프 이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은 최고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이제 제 세 번째 정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예. 하는 것은 근데 그 세 번째 정권이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그냥 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마음대로 정했는데 예. 이것도 이제 미래를 이제 내다보고 예. 미래에 이제 어떤 정권을 얘기하는 건데 모주타바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주타바가 살아 있으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예. 하겠죠. 자기가 최고 지도자인데. 예. 그래서 직접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아라거치인지 그렇지만 갈리바프인지 모르겠는데 갈리바프 국회의장과 직접 통하는 어떤 실무진들, 그 실무진들이 매우 이제 그 합리적인 협상단이라고 트럼프가 평가하고 있고 그들과 예. 같이 지금 통화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 협상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 번째 정권이 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세 번째 정권이 되려고 하면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쿠데타하는 거예요. 쿠데타를 하면 신정체제를 중지시키고 헌법을 중지시킬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세 번째 정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은밀하게 내밀하게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예. 세 번째 정권이라는 것은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저는 보죠. 그러니까요. 모주타바 생사가 아직 확인이 안 네. 됐는데 두 번째 정권이 아니라 세 번째 정권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건 물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혼자의 판단입니다. 지금 갈리바프가 협상의 통로로 지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일각 언론에서는 단순히 힘은 없고 그냥 예스맨이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예, 뭐 갈리바프가 가끔 나와가지고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미국을 예. 향해서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상당히 강경파 중에 한 사람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아라거치 무장관이라든지 페제스키안 지금 대통령 실권은 별로 없지만 예.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온건파 또 협상을 좀 원만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되고 갈리바프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라리자니가 지난번에
그 사망을 했잖아요. 예. 그 라리자니가 사실 안보회의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을 했었는데 그 후임이 졸가르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혁명수비대 부사령관을 했고 상당히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실세다 이런 평도 있더라고요. 그런 평도 있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정권, 두 번째 정권, 세 번째 정권 이렇게 말한 것은 이란의 신정 체제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력을 상당히 약화시킨 건 맞지만 정권 교체는 실패했다. 그렇죠. 이 작전은 실패한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나는 정권 교체를 이룬 거야. 화면이 같고 모스타바도 사실상 같고 그러면 사실 말만 신정체제이지 그들은 실권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제도는 신정체제지만 실권은 세속 군부가 가지고 있으니 이건 사실상 정권 교체나 다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당 부분 성공한 거야. 그리고 지금 나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은 누군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대화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새로운 인물이고 나름 대화가 통하는 합리적인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협상이 잘 될 수도 있어. 이제 이런 얘기인데 아마 이게 이란이라는 내부가 딱 한 사람에 의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사결정이 지금 강경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외부로 비춰지는 것은. 그런데 내부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어서 이게 과연 누구와 어떻게 협상이 되고 어떻게 진전이 되는지 이 부분은 사실 좀 오리무중인 것 같습니다. 앞서도 뭐 쿠데타라는 단어 언급해 주셨는데 네타냐후 총리도 이란이 무너지면 내부로부터 무너질 것이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좀 내분이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네타냐후 총리도 지금 이제 얘기한 것이 바로 정권의 붕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사실상 이거 이란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여러 사람이 이제 거론이 되긴 하는데 어찌됐든 그 사람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협상에 대한 진지함을 보여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이란에서 보여준 것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0척의 선박을 통과시켜줬고 두 번째는 20척의 선박을 통과시켜주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협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란에 현재 있는 그 누군가가 혁명수비대를 포함해가지고 다 통제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선물도 주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한테 그걸 성의를 보여주고 선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무기도 거의 없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정권 교체도 다 했고 목표를 다 달성했는데 이제 남은 게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그런데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태에서도 종전의 용의가 있다 이런 내용을 참모들한테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어느 정도 이게 사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그렇게 되면 화장실 갔다가 뒤처리를 안 하고 나온 그런 결과가 될 것이고. 어차피 미국은 피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미국은 자기들에게 피해가 없고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이고 일부 유럽 국가들이 있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내가 꼭 해결해야 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 아니야. 그들이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털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사건을 시작한 사람은 트럼프거든요. 트럼프가 사실은 빌리 그레암 목사의 그 편지를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머릿속엔 그럴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2년 반 여후에 한 3년 중 후면은 대통령을 끝날 텐데 그러면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트럼프 하면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을까? 그런데 그 편지에 나와 있는 것은 평화를 만든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 다시 말하면 중동의 질서를 바꾼 중동은 뭐 냉전 이후에 수없이 여긴 분쟁의 화약고와 같은 것이고 그 분쟁의 중심에 이란이 있었는데 암적인 이란을 도려내고 정말 서방과 국제사회에 평화를 주는 그런 이란으로 바꿨는데 그 바꾼 사람이 바로 트럼프다. 나는 피스메이커다 이겁니까? 그리고 또 그 본인이 실수한 건 모르지만 그 호르무즈 해협 이름을 트럼프 해협. 그래서 트럼프 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가져온 사람은 트럼프.
이렇게 되면 좋겠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그냥 방치하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건 상당히 오랫동안 비난의 화살이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은 평화를 지킨 자, 피스메이커가 되고 호르무즈 해협은 닫힌 채로 빠져나오면 주변국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거를? 주변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빠져나온다고 빠져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주일 있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하는 대로 만일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완전히 파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파기하고 나 이제 빠져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종전이 될까요? 그럼 이란이 가만히 있느냐고요. 이란이 다시 그 걸프 국가들에 대해서 공격을 할 거고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해서 공격을 할 텐데 미국 혼자서 종전 선언한다고 종전이 되냐고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딱 일주일 채 안 남았는데 이 일주일 동안 어찌됐든 그 이란의 그림자 실세하고 협상을 통해 가지고 협상을 통한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게 군사 공격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그냥 장기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협상밖엔 답이 없다. 이런 얘기신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좀 쫓기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굉장히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게요. 점점 더 커지는 미국 내 전쟁 규탄 목소리. 지금 그래프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상군 파병 반대한다가 67%니까 거의 70%에 달하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율 계속 내려갑니다. 33%니까요. 집권 2기 지지율에서 지금 최저치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다 중간선거 어떡하나 그런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협상을 할 때 협상의 이 패자, 승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 쫓기는 사람, 초조한 사람이 지게 돼 있습니다. 양보를 하게 돼 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전쟁은 불행한 것이었지만 전쟁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끝나는 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미국 여론이 저렇게 나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여론이 높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쫓겨서 쫓겨나오듯이 이걸 마무리를 짓는다면 아나니만도 못한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전쟁의 목표를 세웠던 것들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나오는 것. 이게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되더라도 또 비난을 받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그건 왜 했는데 왜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는데 이런 목소리를 끝까지 듣게 되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은 닫아놓고. 그러면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참모들도 극단적으로 보면 내가 중간선거 지더라도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결심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기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간표만 봐도 협상까지 그게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이렇죠.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일주일밖에 안 남죠. 한 번 하는데. 대면 협상. 네. 대면 협상 한 번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연기하면 되거든요. 협상 국면으로 가는 그렇죠. 거군요. 협상 국면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면 그 뒤로는 이제 서로가 공격을 하는 것을 중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급한 겁니다. 혹시 이게 협상이 타결이 될까 봐서. 그래서 이제 더 강하게 때리고 있는 것이죠. 네타냐후 총리는 좀 더 가야 되는 거군요. 네타냐후 총리는 뭐 1년 간다고 그랬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얼마 전에는 3주만 더 하면 된다고 그랬다가 이제는 6개월 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로 봐서는 이란을 초토화시켜야 되는데 빨리 협상이 돼서 타결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대면 협상이 빨리 시작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이 며칠 안에 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협상 준비 국면에서도 미국의 지상군은 속속 중동으로 도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We're not interested in being in Iran a year down the road, 2 years down the road. We're taking care of business. We're going to be out of there soon, and gas prices are going to come back down. 미국이 이란 주변에 7,000명 규모로 배치한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에 호르무즈 해협의 7개 섬이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석유를 가져오는 것을 원한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이란 석유 수출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하르그 섬을 점령하는 방안도 거론했습니다.
네, 이란의 핵을 없애겠다더니 트럼프의 속내는 석유를 원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정말 그럴지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맨이고 그다음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그 키워드는 경제 부활이거든요. 잘 사는 미국 국민들이 정말 풍요롭고 번영하는 미국. 그러려면 제조업도 부활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그걸 뒷받침하려면 또 이런 원유, 석유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체포하고 거기에 석유 통제권을 확보를 하고 이번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원유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이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게 했을 때 이 방안을, 이 조치를 시행했을 때 얻을 이익과 입을 피해를 같이 계산하거든요. 그렇죠. 얻을 이익이 피해보다 훨씬 크면 그건 당연히 하죠. 그러나 이걸만큼인데 피해가 크다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상군을 이게 파병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압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하지만 그러나 이걸 투입했을 때 입게 될 피해와 그 위험은 상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르그 섬을 가지고 원유를 통째로 갖는다는 건 그건 이란 국민들에게도 비난을 받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지금 혁명의 지도부의 입지를 최대한 위축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란을 평화로운 이란, 다시 말하면 이란 국민이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이란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의 협상 전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맘만 먹으면 하르그 섬 점령은 쉽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분석 기사를 보면 점령을 하더라도 이걸 유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하르그 섬은 우리 여의도의 한 7배 정도 되는데요. 거기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 저 안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란의 본토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은 24km고요. 쿠웨이트로부터 떨어지고 있는 것이 한 200여 킬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점령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공정부대가 들어가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서 그걸 점령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상륙부대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 가는 도중에 다 피격당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거기는 이제 82 공정사단이 투입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게 점령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 미국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문제는 그 뒤에 얼마만큼 여기서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4km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포병이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거리거든요. 설령 미사일이 안 때려도 돼요. 그 포병이 때리는 과정 속에서 보석의 왕관이라고 하는 수많은 원유 저장 시설이 이제 빽빽하게 있잖아요. 거기 이제 막기 시작하면 어떡하죠? 거기에 이제 그 82 공정사단이 뭐 1000명이 들어갔든 2000명이 들어갔든 아마 그들도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큰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 정도가 되면 이제는 이제 이란은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피해를 예상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것이죠. 섬이다 보니까 사방이 이제 뚫려 있다 보니까 이후에 군사작전을 펼쳐나가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분석이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지리적으로 매우 불리하죠. 미국에게는. 뿐만이 아니라 어떤 병력이 들어가서 그걸 점령을 하려면 끊임없는 후속 군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사상자가 발생을 하면 즉각 후송을 하고 치료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은 뭐 하르그 섬을 뭐 어떻게 점령을 하겠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지난번에 하르그 섬을 한번 때렸지 않습니까? 90개의 군사 표적을 때렸고 지금 이제 에너지 시설은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에너지 시설마저 타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발전 시설 그동안 안 했던 게 이제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타격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예 이란 혁명 지도부의 숨통을 조여서 질식시켜 버리겠다라는 것이란 말이죠. 만약에 그게 현실화가 되려면 지금 미국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현재까지 13,000개의 표적을 타격을 했고 남아있는 게 한 3,000여 개 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정말 더 이상 이란이 이
다시 말하면 반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타격, 네.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7개 섬이라든지 하르그라든지 그런 중요 표적들을 그렇게 때려놓고 아마 마무리 짓든지 아마 그래야 될 겁니다. 네. 지상군 투입이 뭐 협상 국면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카드다. 그래서 겁만 주는 거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그러기엔 너무 많이 지금 보냈다라는 또 시각도 있거든요. 지상군이 이제 투입이 된다, 본격적으로 투입된다 하면은 7개 섬을 노린다 그러는데 어느 섬입니까? 제일 이제 거기에 그 쿠웨이트 쪽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아랍에미레이트 쪽에 가까운 섬이 세 개가 있어요. 예. 아부무사 섬, 대툰부, 소툰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그 이란 쪽에 가까운 섬들이 캐심 섬을 이제 그건 뭐 엄청나게 커요. 예. 제주도의 한 80% 되는 섬인데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은 마치 상어가 이렇게 지느러미를 이렇게 내 모습으로 보이는 그 섬이 바로 캐심섬이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거 외에도 호르무즈 섬을 포함해서 타타라 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기 나오는군요. 그렇죠. 캐심섬. 저기가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아부무사, 이제 레스라는 게 소툰부, 그다음에 그레이트라는 게 대툰부고요. 예. 캐슘섬이라는 게 저게 마치 상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라라크가 있고 호르무즈 저기가 있는데 저기 이제 7개가 결국은 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이제 그 혁명수비대가 많이 지휘통신 시설을 갖고 전체 섬을 통제하는 데가 바로 저 아부무사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기를 이제 뭐 들어가게 되면은 저기뿐만 아니라 다른 섬들도 이렇게 같이 통제를 해야 예. 거기를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실제적으로 통제가 된다고 보는데 지상군이 7개 섬을 한 번에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아니죠. 예. 지상군은 아직까지 오지도 않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한국 시간으로 7일 날 오전 9시잖아요. 네. 오전 9시까지도 아마 도착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가능한 인원이 상륙할 수 있는 해병대 5천 명이거든요. 일본에서 온 인원, 그다음에 저기 미국에서 온 인원, 그 인원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지금 강습 상륙함 4만 톤급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2척이 와 있어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지원함들이 와 있는데 그 강습 상륙함에는 수륙 양용 장갑차를 포함해가지고 상륙할 수 있는 모든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4천 명이 필요한 곳들을 이제 섬으로 들어갈 텐데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것도 똑같은 논리로 가서 점령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럼 얼마 동안 버텨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캐슘섬 같은 경우에는 본토하고 4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에 모기 군단, 그러니까 모기 함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모기 함대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면은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협상밖에는 길이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 저걸 통해서도 엄청난 미군의 손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손실이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결국 트럼프 자신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11월 나중에 그 중간 선거는 끝난다라고 봐야죠. 그럼 지상전 투입 카드가 지금 병력 규모를 봤을 때 네.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거는 뭐 협박용입니까? 우리가 지상군을 투입하면 과거에 이제 1991년도에 걸프전하고 2003년도 이라크전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때 투입된 인원이 뭐 70만, 80만, 그리고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는 17만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16배 반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투입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 된다. 예. 대신에 이제 특수작전, 소위 말해서 공정작전이나 상륙작전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원을 오는 것은 결국은 강압을 통한 외교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걸 사용을 하겠는가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다 이렇게 보죠. 뭐 이번 전쟁을 놓고 호르무즈 해협 전쟁이다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뿐만 아니라 통행료까지 낼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One of the immediate challenges we're going to face is an Iran that may decide that they want to set up a tolling system in the Straits of Hormuz. Not only is this illegal, it's unacceptable, it's dangerous to the world. 이란이 받을 통행료는 해당 약 30억, 한 해 30조에서 150조 원을 걷어들일 수 있을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네.
그냥 해본 말일 줄 알았는데 의회 승인까지 받았어요. 네. 구체화하겠다는 거죠? 뭐 의회야 뭐 윗사람이 그냥 해 그러면 북한 비슷하게 최고인민회의 공무도장 같이 해 그러면 하는 거니까 네. 뭐 미국 의회나 우리 대한민국 의회 같은 그런 것이 아니니까 의무부여는 뭐 아니네요. 의회의 결정이라는 게 뭐 전 뭐 큰 의미를 예. 부여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저 결정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불법 행위를 저기에 호응을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아마 일부 몇몇 선박들이 이란의 요구를 들어주고 아마 통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루비오 장관이 말했듯이 저건 명백한 불법이고 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말이죠. 지금 뭐 20척, 30척 정도가 지금 페르시아만에 지금 정박을 하고 있지만 이란과 협의하거나 뭐 그걸 들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불법을 용인하거나 불법에 올라타서 우리가 편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상전을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든 지금 루비오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미국의 재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우리가 가져오게 될 것이다 예. 라고 말했거든요. 예. 그걸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협상에 의한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지상전을 투입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아마 지금 하나의 카드로 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금액도 높게 불러서요. 무슨 30억씩 받는다고 하니까 이거 이란의 그냥 꿈입니까? 아니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요. 예. 크게 이제 4가지 논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이란에서 의회 통과시킨 것은 더 이상 제가 설명할 필요는 예.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4개국이 그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수에즈 운하의 통행료에 준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럼 수에즈 운하 통과하는 데는 25억 듭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30억 들어가니까 이 25억 들은 주는 것에 대해서 이걸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논의가 이제 있었다라고 봐야죠. 예. 세 번째는 이제 유럽연합하고 유엔에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흑해 곡물 협정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났을 때 거기에 이제 곡물 수출하는 게 다 차단됐지 않습니까? 예. 이 협정을 통해 가지고 열어줬거든요. 그때 열어줄 때 핵심은 뭐냐면 흑해 곡물을 수송하는 그 수송선에 무기가 들어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유엔하고 유럽연합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네 번째는 이제 미국하고 이란과의 관계인데 네. 베센터는 이걸 찾아오겠다고 그러고 루비오는 이건 불법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이란이 같이 이걸 또 통제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란이 생각하는 것은 국제법적 위반이고 또 이것이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이란이 지금 거의 뭐 저항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법으로 통과시키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공해를 지나는 배에 돈을 물린다. 이건 참 어이없는 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판은 커졌고 양측 모두 피해가 커지다 보니까 비용 문제가 이제 걸려 있고 미국에서는 끝으로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주변 아랍국들에게 전쟁 비용 분담하자고 요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주변국에서 좀 이거를 들어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 뭐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금 뭐 수혜자 원칙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오로지 그러면 미국만을 위한 전쟁이었느냐?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유럽이 아니라 참 죄송합니다. 그 중동에 예. 평화가 찾아오면 그 평화에 대한 그 수혜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혜국 바로 걸프 국가들,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바레인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쿠웨이트를 포함해서. 그렇다면 이 전쟁에 소요된 비용을 일부 분담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짐도 좀 더 오는 거죠. 이 미국 국민들에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아마 미국이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당 나라들이 이게 안정이 확보가 된다면 해당 나라들이 자원해서 예. 협력, 미국과의 동맹 협력 관계에서 할 가능성도 우리가 뭐 미국의 주한미군 분담금 하듯이 그렇게 할 가능성도 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부적 금액이 이제 계속 늘어날 텐데요. 예. 걸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기 미국이 동맹국들로부터 전쟁 비용의 80%를 충당을 했어요. 80%요? 네, 예. 그래서 사우디 같으면 168억 불, 뭐 무슨 쿠웨이트는 160억 불,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는 뭐 40억 불 이렇게 냈고 일본도 100억 불 냈어요. 독일은
66억 불, 한국은 간접 비용까지 합하면은 3억 8,500만 불 이렇게 냈거든요. 이번에 낼 가능성 많습니다.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전쟁 더 길게 하라 그랬는데 뭐 얼마나 낼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이 아니라 안보전략실장, 맞습니다. 예,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